먼저 우리 플로어의 질문을 충분히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요. 우선은 아까 토론자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현우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플로어 질문을 가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답변 듣고요.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에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먼저 우리 김현우 선생님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에 김윤업 동지가 유리컵을 깨뜨리셨는데 의미심장한 고의적인 행동 같습니다. 굉장한 충격과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 나갈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기후 체제의 생태계라는 거는 한번 깨어지면 결코 이렇게 지워쓰거나 두드릴 수 없다는 거를 정말 맞잖아요. 그런 의도로. 부분이 짜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친한 사이는 그 질문이 많은 것 같지만 저한테 던지는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노조님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것 또는 같이 좀 고민을 보자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1대1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생각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근데 저는 정의로운 전환이 무지 새롭거나 대단한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뭔가 지구적인 위기 상황 또는 이렇게 비일상을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린 뉴딜 내용은 진짜 엉망이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대공황하고 전쟁 세계대전과 비슷한 그런 어떤 정부와 공공 주체들이 나서야 되고 사람들이 누구는 완장차고 누구 호루라기 불고 이거 해 말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거나 또는 그렇게 완장차고 지시하는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정의로운 전환 같은 어떤 제한이 없으면은 0하고 1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개인은 이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오염 산업의 협력자로서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못 견디겠으면은 탈출을 해야죠. 저는 귀농귀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은 정말 많아져야 되고 이 한국 전체의 전환의 큰 기둥으로서 저는 귀농귀촌이 앞으로 자리매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렇게 산업 구조 안에서의 노동자 또 노조 활동으로서 지위를 못 견디고 그런 식으로 탈출을 하거나 근데 그러면은 탈출이죠. 그리고 그게 또 완전한 해결은 아닌 것이죠. 남아있는 산업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또 본인의 어떤 탈출 또는 본인만의 전환의 의미도 거기서 제한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또 정의로운 전환은 번역적 의미부터 현실 유지적 의미도 있고 한 공장, 한 노동자 또는 한 지역, 한 국가 여러 가지 수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0과 1 사이에 다양한 선택지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0하고 1 사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몇 또는 2점 몇, 3점 몇 그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고민하고 기존의 어떤 이윤 논리, 먹고 살기즘 좀 자유롭게 우리가 길을 좀 만들 수 있다. 적어도 생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까지 가는 게 좀 정의로운 전환의 좀 넓은 의미의 저는 함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 노동시간 얘기를 문종찬 분도 얘기 몇 분 하셨는데 저는 전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전환의 일부로서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도외시하고 총고용, 총급여를 양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독일 금속노조 이게메탈 트랜스포메이션 아틀라스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독일 금속노조의 제안에는 노동시간 단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대안을 강구해 봐도
이 디지털화 또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중단되면은 고용이 일정하게 줄어들고 그러려면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되는 만큼 생산이 덜 된 것에 대한 어떤 그 수익 보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기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부도 내고 사용자도 내고 그래서 그렇게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전제를 동의하고 말고는 출발점과 논의 과정에서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기존 노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지난 6월인가 그 대의원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정책실 일부에서 작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좀 이제 촉진하는 그런 단협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뭐 준비가 충분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정부가 뭐 오염물질 규제하고 이러면은 사용자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싫어하는데, 근데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면은 뭔가 작업장을 효율화하거나 노동자들이 더 뭔가 신경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을 스스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전 조사랑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올해의 단협안으로 대의원대회 안건을 올리기는 어렵겠다 해서 유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뭔가 좀 문안을 만든 것도 굉장히 저는 그 높이 평가를 주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로 우리가 또 굉장히 지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건데 이렇게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줄어들고 전기차 영향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좀 써달라고 해갖고 그 중재부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작은 차, 다른 차, 더 적은 차.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이 바뀌려면은 작은 차, 연비가 좋은 차도 필요하고 다른 차, 전기차,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도 필요하고 실은 더 적은 차, 즉 도로의 자동차가 더 적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트로 얘기가 된다고 했더니 그 금속노조 활동가는 이번에는 작은 차랑 다른 차까지는 얘기하시고 더 적은 차는 다음에 하시는 걸로.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뭐 영하고 일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고 했는데 비슷한 그런 고민들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노동자 조직이 다른 생산과 다른 소비를 기획을 하고 실험을 하고 아까 루카스 크레닉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그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노동의 인간화, 그러니까 작업 과정의 인간화 얘기하면서 뭐 무데발라 공장, 칼마르 공장, 우리 80년, 90년 초중반까지는 이 노동 연구자도 엄청 뭐 관심 그리고 현지 조사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무데발라 칼마르 공장도 결국 문 닫았더라. 근데 그걸 끝은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시도는 끊임없이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도 저는 거기서 이제 뭐 뭘 더 넣고 빼고 이런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얘기를 해서는 계속 같은 얘기 그냥 벙벙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 까놓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까놓는 거는 정말 기후위기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까놓는 것도 중요하죠. 진짜 인터스텔라 같은 상황이 언제쯤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는 이미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부문하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우리 공장이나 지역만 안전하면 되는가 이런 거를 다 심지어 한국은 아직 괜찮다 하더라도 뭐 무역 장벽으로도 인권적인 문제로도 그런 걸 다 까놓고 지시하는 게 우선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전환 조건이 쉽고 어렵고 어떤 사람들이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지 비정규직의 문제든 석탄 그 화석 연료 산업의 문제든 그리고 거기서 더 적은 차나 아니면 뭐 온실가스를 줄이는 단협 이런 게 어려운 조건들 또는 거기서 저는 이 8천만 원 연봉을 막 얘기를 하는 것도 곤란한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것도 우리가 지시해야 될 저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건 8천만 원을 다 부수하면서 이 100만 노동자들이 다 전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노동의 뭐 유연화, 노동시간 단축이 다 결국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얘기까지 다 우리가 곤란한 점, 약점. 그러나 또 저는 이게 뭐 절대로 안 되는 장벽이 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말 뭐 위기나 특별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운동이든 협동조합 운동이든 어떻게 또 기동적으로 뭐 마음을 터놓고 좀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던 그런 어떤 경험 또는 최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가 2040년, 50년, 60년에 그려봐야 될 사회의 상, 노동의 상, 생산의 상 이런 것들을 담대한 얘기를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한테 미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테슬라, 구글 회장은 더 담대한 얘기를 던지긴 합니다. 선정이다. 그러나 그렇게 던져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고 살 수 있는지 거기서 이제 아까言った그 도넛 경제학의 그림까지도 같이 얹어놔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중에서 우리는 조건부로 또는 어떤 조건을 더 붙여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건이 어렵다고 조합원들하고 계속 타협을 하면은 저는 현실 유지 내지는 후퇴의 노조활동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스럽죠.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은 술자리에서는 맞아 이런 얘기 맞아 노동등 변해야지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 집행부는 다음 선거에서 조합원들이 뽑아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조건과 상황을 바꿔야지 조합원들의 선택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이익도 바꿀 수 있고 저는 그게 넓은 의미의 정치의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 거 갖고 이 상품 중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아까 그 뭐 진보정당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너무 그거는 지금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좀 다른 사례를 드릴게요. 어네스트 칼렌바크라는 그 미국의 미국의 이 유명한 단의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2부작 80년대 중반에 쓴 SF 소설인데 에코토피아 비긴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이렇게 그 맨 왼쪽에 세 주가 독립을 해서 에코토피아라는 생태공화국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에너지 위기, 핵발전소 사고고 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겪으면서 당을 만든 당 이름이 생존자 당이에요. 서바이버 파티. 저는 지금의 정의당, 녹색당 또는 민주당, 뭐 진보 개혁 그룹 여기랑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간에 생존자당 정도의 절박한 정치를 얘기하는 데가 없으면 저는 변화는 없고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생겨야지 기존의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정당들이 바뀐다. 그리고 정치는 제일 늦게 답변하고 표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담대한 몇 발을 달리지 않으면 저는 지금의 어떤 그 정치, 제도, 의회, 법에 매달려서 뭘 해보려면 잘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미래가 필요하고 지금의 제도와 법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그걸 보완할 또는 해결할 뭐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부터 좀 작게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때 태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석탄 화력을 포함한 그 에너지 전환 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 또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소극적인 피해 대책에 대한 그걸 머물지 아니라 이런 큰 구상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진검다리가 될 법률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 전환의 어떤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설득에 대한 돌파구가 되겠죠. 조선조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리컵을 한 몇 개 더 깨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걸 좀 담대한 것을 해보는 시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플로우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좀 장황하게 이해하시고, 얼마 전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이라는 엄청난 미래의 기술을 발표하셨어요. 제가 거칠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첫 산업적 측면에서 내연기관 산업의 종식이다. 내연기관 산업의 종식을 이야기하면서 일자리에 관한 거, 노동에 관한 한마디도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독점이다. 투여하는 자본이 독점되고, 또 그 생산하는 기술이 독점되고, 생산과 공급과 유통과 소비의 정보들이 독점될 거다. 그러면 이 새로운 그린 뉴딜 체제에서 노동의 이상이 뭐가 되겠냐? 사실 노동이 어떤 경제에서 위상이 없으면 사실 운동성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변화가 어김없이 올 것이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연기관 산업이 종식되는 거? 그러할 때 노동계는 지금 그러할 때 일자리와 노동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그걸 미리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노동 생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해지려면 노동운동이 제 앞장서야겠죠. 노조가 조직을 약든 작든 우리는 노동운동을 뒤따라서 이렇게 우리 운동을 해왔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전 지역에서 민생과 관련된 복지운동하고 비탄막 운동을 한 15년 동안 해왔는데요. 지난 한 10년 동안 지역의 노동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려나가서 발언을 했어요. 열심히 발언하고 돌아오면 괜히 허탈합니다. 나는 그냥 들러리는 거예요. 내가 물론 노동의 그 현실에 직접 참여해서 날마다 티켓도 들고 이렇게 사업에 앞에 가서 좀 배워서 만들고 그렇게 못한 것도 있겠지만 노동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이 시민단체와 이데올로기 결합을 잘 하는데 민생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산매체 활동을 해왔어요. 왜 빚쟁이 빚을 탕감해줘야지? 우리는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조에 우리는 열심히 적은 소득으로 빚을 갚아가면서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 때는 몇십만 원씩 파산을 해줘야 되지? 그게 옳나? 이런 게 자주 듣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건 과거 이야기고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노동운동 혼자 갔을 때냐? 그렇지 않다면 시민사회들이 특별히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 생활 문제에서 민생운동을 하는 지역으로 다니도록 어떻게 협조할 거냐? 그 사람을 노조해줘야 돼요. 포용할 유연성이 노조 안에 있냐? 그리고 그 포용성의 정도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주면 고맙습니다. 좀 밖에 질문하실 것 같아서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바라는 전제로 저는 사실은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릴 때 온실가스가 제로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했을 때 이런 거죠. 인간의 노동, 인간이 상품화되고 자원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온실가스가 제로인 사회가 가능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사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력이 상품화되어지고 자연이라는 것은 생산수단, 연료, 에너지로 소비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유지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실가스 제로인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운영 원리는 기본적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체제 내에서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 지금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완화시키는 활동들과 그런 대책을 가져야 되지만 그야말로 온실가스가 그야말로 제로가 될 수 있는, 적어도 지금 우리 목표대로 2050년에는 제로화를 달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운영 원리로 작동되어질 것이다. 과연 그 사회는 어떤 운영 원리로,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어떤 운영 원리로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러한 고민이 좀 우리가 앞으로 10천년 속에서 계속 답을 찾는 논의들을 통해서 노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같이 얘기되어질 때 좀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케이스별로 만들어서는 접근해서는 사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불평등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까 녹색혁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 녹색혁명을 위한 그린 동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아까 했지만 진보정치나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가 하나의 그린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정치조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대중조기적이라 할지 그거에 대한 설정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동맹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안에 내지는 그것의 선도에는 좀 복지동맹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결해 들어가는 그런 사회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복지동맹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대안운동,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 그린 동맹으로 바로 발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넷째로 그 온실가스 제로 사회의 운영 원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우리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동조합은 아까도 이제 우리 노중희 선생님이 앉아있을 때 노동조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는 낙관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운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저는 사실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지금 선언과 강령이 사실은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뒤떨어진 선언 강령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이 적어도 다음 집행부에서는 뭐 선언과 강령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현장 조합원들한테 왜 우리가 선언 강령을 새롭게, 또 왜 우리가 여기서 넷째로 온실가스 제로라고 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부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운동들이 좀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진행이 된다면 노동조합 운동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노중희 선생님의 늘 가르침이신 사회운동적 노조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대응과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주노총은 이제 선언 강령부터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 저는 그러한 것들이 흐름이 형성이 되어질 때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의 역할, 연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새로운 대안들 논의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기대하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전에서 오신 선생님이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좀 폐쇄적이다. 같이 활동해보면 벽이 느껴진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들은 좀 무시하고, 뭐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비난과 비판이 지금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 때 진행되는데도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들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뭐 비정규 문제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제고, 지금의 환경 녹색 의제도 중요한 의제고, 또 여성 미투 의제도 중요한 의제고, 세월호와 같은 안전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의제고, 전통적으로 보면 노동조합 운동에서 그런 건 중요한 의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의제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만들면 그 조합원들의 임금 노동 조건 개선, 그걸 위한 단체 교섭, 요게 이제 중심이었는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뭐 여기 산선이 그걸 입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80년대 노동운동은 국가 권력과의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하고 사실은 좀 별 볼일 없이 노동운동 하면 잡혀가는 이제 그런 운동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 전통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반대하고 또 세월호 문제도 문제제기하고 밀양 송전탑 문제도 문제제기하고 부안에서 핵편의장 투쟁이 있으면 전남북 혹은 전국의 민주노조운동 활동가들이 거기 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 힘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노조 운동은 힘없는 약자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해왔던 운동이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다른 어떤 사회 단체나 사회 운동 조직이나 활동 조직보다 좀 열려있는 조직이었다. 물론 반대로 닫혀있는 측면도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진지하게 판단하면 그게 노동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기후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일자리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여성 문제의 절반은 여성 노동이 차별당하는 문제라고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미투 운동의 바닥에는 여성 노동의 구조적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최저임금이나 용산 참사 이런 데서 드러났지만 우리 사회 자영업자들이 이게 일자리 문제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 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 직접적으로 보면 노동 문제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은 노동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노동운동이 그런 종류의 큰 노동운동 내부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아까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전환, 이게 저는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임금 노동 조건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는 그런 기풍을 노선이나 운동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 저기 우리 희망연대노조의 김진혁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노동 의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근데 사실은 넘어서 보면 그 의제들은 다시 다 노동운동 의제예요. 그런 것을 희망연대노조가 10년 전에 먼저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걸 폭을 굉장히 넓혀서 여성, 안전, 환경, 생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고, 저는 우리 민주노조 운동에 속한 100만 조합원은 물론 그 중에서는 자기 8천만 원 임금 또는 안정된 직장 그것만 쳐다보고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처럼 그런 부분에 열려있는 조직, 그 다음에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우호적인 지도력 있는 조직이 우리 사회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촛불 때 민주 진보를 스스로 다 자기 거다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그들이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얼마나 반페미니스트인가 하는 걸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노조운동은 훨씬 더 열려있는 조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만 정도, 네. 이런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미래, 앞으로 교육의 미래, 여성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런 주제로 계속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이 세미나 막 시작하기 전에 제가 라떼를 한 잔 사러 갔다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일회용 컵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는 그 눈치를 보게 하고 그래도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육의 시간이고 우리가 새롭게 의식을 깨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제안해준 기독교 한국운동연대 감사하고 저는 정의로운 전환 저 단어가 아주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다는 생각하면서 정의롭고 담대한 전환이라고 좀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나. 제가 며칠 전에 거대한 가속 담대한 전환이라는 그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지금 20년, 30년 정도밖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글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민주노총에 계신 분이나 비정규 우리 소장님이나 사실 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담대하게 전략적으로 발언하시면서 이 사회운동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더 담대하게 제기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뛰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려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소감을 잠시 밝히겠습니다. 네. 소감만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끝까지 질문은 아니었고요. 네네. 좋은 제안들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 계속 이런 것들을 하자. 또 담대한 김시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정의로운 전환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아까 그릇을 깨는 것처럼 파격이 요구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격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사실 민주노총 숫자 별로 많이 되지도 않지만 민주노총도 굉장히 노동귀족이라고 할 만큼 귀족화돼서 간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촛불전국 때 가서 보면 세월호 때 이렇게 함께 있고 뭘 함께 있고 함께 했죠. 어떻게 함께 했냐? 분명하게 몇 사람이 나가서 그 부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가서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운동이지 전체 민주노총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0, 80년대 때는 우리가 선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의 전략이 있어서 어떻게 간다. 그래서 청와대를 가고 이러면은 다 가는 그런 게 함께 논의돼서 함께 그런 것들을 가서 깨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은 민주노총이 하는 게 있어요. 하는 짓거리 보면 너무 웃기는 게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까지 올 때는 투쟁 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사진 찍고 뒤풀이 하는 걸로 다 가는 거를 분명하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육부터 시작해서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선도투로 나가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또 그 전체 국민을 포괄해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도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선도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질문보다는 의견 주신 걸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듣다가 든 생각이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온도가 몇 도 오를 때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렇게 그 영향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의 미래도 결국 비슷한 상황을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변화되는 기후 위기 상황이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 따라 노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생산되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구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과제들을 좀 맡아서 진행하실 생각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셨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둠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일단 김현우 씨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아까 TF팀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있다면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사님 선도투 얘기하셨는데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근데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이른바 전체운동에 복무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뭐 저 시골에서 조만한 마을에서 농민운동을 하든 무슨 조만한 협동적 운동을 하든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운동 이런 게 합의 내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기도 하지만 다시 전체운동이란 게 뭘까? 그 전체운동에서 저는 누구는 문명의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구는 녹색혁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기후위기 비상이라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전체운동에 대한 느낌도 좀 되살릴 필요가 있고 거기서 각자 할 수 있는 선도투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또 거꾸로 그런 선도투를 통해 전체 운동의 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외국의 멸종 저항이니 토니 마이어킨 이건 참고로만 했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느낌과 어떤 저걸로 형성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노동의 미래가 이제 기후 변화 구체적으로 그 작업 조건 또는 이게 생산 방식 내지는 뭐 일자리까지 그런 것들은 연구는 많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고 제가 아까 제 자료 중에 첫 번째 동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물론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우리 버전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저보다는 뭐 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은 맞죠. 거꾸로 정말 저기서 뭐 틈비라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더 좀 제시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외국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구 자료 같은 것도 이제 한국판 또는 어떤 산별판이 자꾸 나올 필요가 있겠죠. 예, 우리 두 분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잠깐만 이야기하고 의견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변화, 노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아까 뭐 그게 불평등하고도 또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또 불평등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관점보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노동에서는 기후위기와 같이 맞물려서 큰 의제고요. 서구도 그렇고 국내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한 추상적인 변수들이어서 연구자들도 일치된 의견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져. 이런 건 완전한 이데올로기고요. 반대로 4차 산업혁명 때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야. 일자리 그대로 유지될 거야.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연구자들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더 해야 될 거다. 우리 경우에는 많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신 선도투 문제나 민주노총 바라보는 문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과 기후 문제 이야기할 때 민주노총의 현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기후 대응하는 데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조직이냐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점은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그런 부분이 없는 민주노총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조직이다 이런 말씀은 제가 전혀 아니지만 그런 규정노조 규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이데올로기적인 게 많이 각색되어 있고 착색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 내부에 임금격차가 심하고 고용안정성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한 귀족과 같은 집단이 있고 이분들이 보수적인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은 제가 보건 데는 아직 건강한 조직이다라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 학자들 또는 사람들이 이 비정규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정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그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제도를 개선하고 싸움을 같이 싸웠던 유일한 존재가 정규직 민주노총 조직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만 드렸는데요. 제가 민주노총에 다 옹호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보고 토론을 해보자. 오늘 진행되는 일도 그런 것입니다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의 혁신은 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역할이 앞으로 당연히 강화돼야 되고 아주 파격적인 어떤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사용자한테 임금 단위, 매년 임금 단위를 할 때 우리 사업장에 있는 직접 간접 고용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교섭 의제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단체 교섭상의 법률적 규정은 자기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만 교섭 의제로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의제는 사용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요. 그거를 이유로 단체 행동을 하면 불법화하고 다 업무방해로 구속이 되거나 엄청난 손해를 맞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기본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그래서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되고 엄청난 손해 대상을 했던 이유가 다 거기에서부터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안정적인 정규직의 노동조합들이 이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건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돌파하는 역할도 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주 최근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었던 시점들이 대체로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소위 타임오프라고 해서 이제 임금 지급을 다 노동조합 활동 시간 자체를 상당히 다운시켰고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타임오프라는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줄이면서 대공장 노조 같은 경우에 전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민간 부분은 아마 그 폭이 크진 않았을 텐데 공공 부분은 법 적용을 100% 하면서 거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전임 활동가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대사업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아마 이명박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노조 운동의 사회적 역할, 책임들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자기 사업장 중심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셨던 분이 아마 그 시점을 계기로 진행됐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실 객관적 구조, 정치적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선도적 역할로부터 뭘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이 사실 저희 공공운수 노조,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굉장히 큰 고민인데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정부와 국회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지금 기후위기가 비상시기임을 선언하라. 그리고 정부는 이 비상시기 선언과 더불어서 전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전시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네, 국가거든요. 네. 전시적 상황에서 가장 역할을 전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국가인 것이고,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누구겠는가? 물론 정치, 정당도 있겠지만 저희 공공부문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대정부를 상대로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압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어떤 그런 노동조합의 집중, 사회공공성 지행,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압박들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런 저희 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TFT서부터 그런 사업들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2, 3년 내에는 그런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노동조합의 파격적인 선도 투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의무적으로 한 거였나요? 그냥 잠깐 드는 생각이 있어서 짧게 그것만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동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 노동자의 미래,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동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무슨 양자역학도 아니고 이게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걸 합의해내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이라는 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거는 대부분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우리가 굉장히 노동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사실 근데 근로기준법은요, 고용 피고용 관계가 있어서 내가 누구를 이제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시킬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일을 시키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40시간씩 해야 되고, 1년이면 15시간 휴가를 줘야 되고, 라고 사용자한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어서 일을 시킬 때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고, 일에 대한 규제인 거고 사용자에 대한 규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노동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무색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제도는요, 그러니까 노동권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매개로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도는 고용 피고용 관계가 정확하게 균형이 될 때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단 노동자가 아니에요. 네. 그건 역설적으로 사장 잘 만나면 노동권을 보호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노동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기본법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그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걸 계속 확장해서 적용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일자리를 매개로 해서 노동자의 권리, 노동권이 보통 얘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한두 분 가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끝날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네 이불킥을 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감 내지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주 관제자이신 뭐 메모를 잔뜩 하시던데 옆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도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은 산선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으면은 어려운 자리였고, 저도 그 노조에서 많이 요즘 불러주셔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하고 오면은 저도 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전달을 했나? 근데 얘는 했지만은 그 다음 어떻게 엮어 나갈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저도 약간은 두려움 반 안고 왔는데 부족하나마 반갑고 고마운 계기가 됐고, 어떻게 더 엮어 나갈지를 좀 저도 좀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산선에서도 좀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기획을 앞으로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라기보다는 정말 앞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좋은 것 같고요.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쳐도 될까요? 네.